네, 안녕하십니까, 땅집고입니다. 신년 특집으로 땅집고가 야심차게 준비한 라이브 슈퍼위크. 오늘 초대 손님은 옆에 계신 우리 심형석 미국 SWCU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난리였고, 그 와중에서도 부동산이 굉장한 이슈였다. 14년 만에 집값이 최고로 상승을 했다고. 작년 집값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오를 거라고는 예상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거래된 것들 보면 그 상반기 때까지는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었어요. 네. 6, 7, 8월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제 그냥 계속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추석 좀 지나고 10월부터 거래가 또 갑자기 늘었어요. 제가 볼 때 한 10%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오르는데 가장 기여한 거는 그 작년 말 10월, 11월, 12월 네. 이때 시점인 것 같아요. 중개법인에서 제가 이제 자문을 네. 해주고 있는데 거래된 것들이 강서구도 그렇고요, 서대문구도 그렇고요, 구로구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마찬가지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6, 7, 8월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역작용이죠.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것은 이 정부 규제 정책이 다 실패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줄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제 매매 쪽에서 줄였어요. 규제라고 하면 크게 이제 거래 관련된 규제가 있고요, 금융 대출이죠 관련된 규제가 있고, 그다음 세금 규제, 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래 관련된 규제라든지 세금 관련된 규제는 필히 이제 물건을 내놓기가 힘들게 만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고요. 금융이나 대출 관련된 규제는 사실은 매수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한국적 상황이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매매 관련된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을 급격하게 줄인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사실은 임대차법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게 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까지도 이제는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팍 줄여버렸어요. 집값 상승의 문제는 사실은 그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전국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율이 지방은 높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한 10% 정도 높아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집값은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인을 정부에서 사실은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가격들도 갑자기 오르게 됐어요. 네. 매매 쪽뿐만 아니라 전세 쪽에도 이제 거래 가능한 아파트들을 다 줄여버리는, 그래서 수급 불일치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그 규제로 인해서 강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아마 가격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이 네. 아닌가 봅니다. 심형석 교수님께서는 올해 집값이 작년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예, 더 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극단적인 또 예측을 하는 거는 꺼려집니다. 그래서 네. 그냥 뭐 올해 작년만큼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변수가 대표적인 게 수급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수요와 공급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공급량은 올해 뭐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아파트인데요. 올해 아마 2만 5천 세대 정도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만 그 정도 입주합니다. 근데 이 양이 그 부산에서 입주하는 양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은 부산의 한 3배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 자체가 서울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줄어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공급 중에서도 이제 꼭 신규 공급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집을 내놓는 것도 뭐 공급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도 베이비 붐들도 계속 아직까지는 그 이게 부동산 시장에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밀레니얼들이라고 하는 네. 30대 분들이 사실은 주도 계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가까이 매입의 계층이 사실 30대들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도 저는 꾸준히 매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상황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영끌이라 그러고 우리 전 국토부 장관님은 막 그 안타깝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입할 때 상담을 해보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리적으로 저는 한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패닉 바잉은 아니다. 그런 거는 전혀 시장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그 밀레니얼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가성비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여전히 아직은 주택 보유율이 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입의 계층으로 남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만을 보더라도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만 네. 있는 거죠. 네. 예. 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수도권 서울 쪽인데요, 그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매입자 거주지 비율 이런 통계를 어디에서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뭐 4분의 1 가량이 외지인들이 매입하십니다. 네. 그래서 서울 자체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수요 측면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실 떨어진다는 거는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뭐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당연한데 부동산 시장에도 코로나로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좀 올해 지금 시점에는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교수님께서 칼럼을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집이 이제 공급이 부족한 요인 자체가 예전에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년 동안 거의 그 원래 원하는 수준대로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 10,000평 정도를 가지신 분이 집을 안 짓는다. 이거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급이 그렇게 줄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미국은 이제 갑자기 공급이 줄 수가 있죠. 네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랐다. 현재까지도 계속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대신에 이제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지죠. 네. 당연히 뭐 나가지를 않으시니까요. 지난해 서울도 그렇지만 세종시 집값이 기가 막히게 뛰었는데 올해 지역별로 집값 확 오를 곳 어디가 될지요? 제가 뭐 드리려던 질문이고요. 네. 작년에 이제 경기도 쪽이 많이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경기도도 어지간한 지역들은 이제 30평대가 거의 10억 가까운 수준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서울하고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시장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게 주거선호 지역과 주거선호가 되지 않는 지역 간의 갭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 서울과 이제 경기도가 붙어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올해 네. 상반기까지는 좋을 걸로 보고요. 네. 네. 저는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뭐 도심 이런 쪽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외곽부터 해서 갭을 계속 줄여왔으니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쪽이 올해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네. 있고요. 네. 서울 생활권 계획에 보면 7광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7광역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마곡에 사는데요. 네. 이 마곡도 7광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 그리고 뭐 저 집 그 마곡에서 좀 가까이 있는데 저는 수색 증산 뉴타운 이런 그쪽도 이제 7광역 중에 들어가거든요. 네. 7광역이 뭐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은 데를 주로 그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3도심과 7광역이 서울시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지역으로 계속 이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무주택은 대출에 대한 제한도 크지 않고요. 예, 뭐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뭐 요즘은 이제 2주택 사시면 벌써 이제 그죠? 8%, 예, 3주택은 12% 이런 취득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무주택자는 뭐 취득세 걱정도 하실 필요도 없고요. 파실 때 양도세 걱정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집값이 오르느냐 내려가느냐를 고려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사라고 합니다. 네. 집이라는 게 그냥
뭐 자산의 가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무조건 사시는 게 좋고요. 7광역 중심을 사시든 네. 도심을 사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이 이제 주거 선호 중이나 좋은 데 계시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 상급지로 계속 그죠 갈아타기 하셔야 되고요. 본인 여건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시면 된다고 봐요. 저는 다 팔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가져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럼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서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건이 되시면 네.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네. 약간씩 있습니다. 네, 그런 수요가. 아,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집 한 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면 정가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채를 더 사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임대를 놓으면서 정가를 시켜야 되겠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무주택자 무조건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떻게든 집을 한 채 살 수는 있는데 살려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상급지가 아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되도록이면 상급지를 사시고요. 네. 아니면 이제 여건에 맞는 수도권에 이제 요즘 신축들이 좋으니까요. 뭐 신축들 이제 매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게 있는 지역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저는 직주 근접으로 재편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위치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 주거 선호 지역 쪽으로 자꾸 옮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0년 후에 이제 사실은 그 외곽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한 가지 이슈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연말 사이에만 사전 청약 3만 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전체 사전 청약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내가 가점이 괜찮고 그죠? 네. 예, 뭐 50점이 훌쩍 넘는다 이러면 저는 뭐 사전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거든요.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되니까 애도 하나 더 놓고 그때 청약하면 된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청약은 추첨이 아니고 경쟁이에요. 네. 나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변창욱 그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지분 적립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공 임대인데 좀 다양한 형태의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건데요. 어쨌든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본이 한 10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전매 제한을 걸린다 그러면 거의 20년이에요. 6월 이후에 높아지는 이제 세금 때문에 나오는 이제 금매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이 유동성 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고 있네요. 글쎄요. 유동성 장이 언제까지 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저 분야는 아닌데요. 네. 저희 부동산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저도 이제 외부 강의를 꽤 하는데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2015년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오르면 한 10년 가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오릅니다. 이건 정부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올랐냐 그러면 2013년 8월부터 올랐어요. 네. 그게 통계상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가면 2023년까지는 무조건 올라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조금 더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규제가 많으면 왜 더 가느냐?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공급도 안 되고 네. 물건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어요. 유동성 장세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꺼진다고 해도 지금만큼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부동산은. 네. 그러면 지금 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무슨 제가 이게 투기 조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도 안 하시면서 그냥 아니면 내 집 마련도 안 하시면서 계속 누워가지고는 떨어지겠지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그죠?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녀 보시면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